대한민국에서 1시간마다 무려 114개의 간판이 불 꺼지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이게 계산해보면 1분에 2명 꼴이거든요. 와, 1분에 2명이요?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숫자네요. 맞아요. 우리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밥을 먹고 나오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전국 어딘가에서는 수십 명의 사장님들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날리고 가게 문을 닫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단순한 통계가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피땀 어린 퇴직금, 그리고 노후가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있는 아주 끔찍한 현장인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이 심층 탐구는 아주 특별한 단 한 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1970년대생 청취자님, 바로 당신을 위해서요. 어느덧 50대에 접어드셨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에 퇴직을 눈앞에 두고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인생의 이막을 위해서 그동안 모은 소중한 퇴직금으로 막연하게 나만의 가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사실 그 불안감과 기대감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짐작이 가거든요. 내 이름이 탁 걸린 번듯한 가게의 사장님이 된다는 설렘, 이면에는 과연 이 거친 시장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깊은 두려움이 공존하고 계실 테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방대한 자료들을 진짜 샅샅이 뒤져왔습니다. KBS의 심층 다큐멘터리부터 최신 거시경제 분석 리포트, 그리고 프랜차이즈 창업 현장에서 직접 뒹구는 컨설턴트들의 생생한 인터뷰, 심지어 데이터 사회학자의 분석까지 모조리 긁어 모았거든요. 오늘 이번 심층 탐구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요즘 뜨는 대박 창업 아이템이나 월 1,000만 원 버는 비법, 이런 달콤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니죠. 오직 청취자님의 그 피 같은 퇴직금을 노리는 한국 자영업 생태계의 잔혹하고 구조적인 현실을 아주 냉철하게 해부해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의문이 딱 이거였어요. 도대체 왜 유독 한국에서만 이렇게 많은 40대, 50대 직장인들이 자영업이라는 전쟁터로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있는 걸까? 다들 위험하다는 건 알 텐데 말이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이건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거시경제의 틀을 봐야 하거든요. 리포트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현재 대한민국 대기업의 평균 퇴직 연령이 49세까지 떨어졌습니다. 49세요? 와, 그럼 체감상으로는 50세면 회사에서 내 자리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대 수명이 이제 80세, 90세를 훌쩍 넘는다는 거죠. 50세에 퇴직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해야 할 시간이 최소 20년에서 30년이나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50세면 진짜 한창 일할 나이거든요. 당장 자녀들 대학 등록금도 들어가야 하고 결혼 자금도 보태줘야 하고요. 네, 그 긴 시간을 버티기 위해서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강제로 창업 시작에 내몰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다가 진짜 놀란 통계가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좀 비정상적으로 높더라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한국의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무려 23%대입니다. OECD 평균이 15.6%니까 이건 거의 압도적인 수치죠. 경제 규모가 비슷한 다른 나라들을 보면 미국은 6%대, 일본은 9%대에 불과하거든요. 아니, 왜 우리만 이렇게 높은 거죠? 미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뭐 창업을 싫어하나요? 그게 미국처럼 막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스타트업을 만들거나 일본처럼 몇 대째 가업을 잇는 장인 정신으로 가게를 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굳어진 아주 슬픈 한국만의 구조거든요. 아, IMF 때요? 네, 당시 대규모 실직사태가 터졌을 때 정부가 마땅한 복지나 실업 대책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대출을 막 키워주면서 창업을 장려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이었군요. 맞습니다. 노동시장이 이중구조로 딱 쪼개지면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나오면 양질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고 사회 안전망은 부실하잖아요.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식당이나 치킨집을 차리는 이른바 생계형 밀어내기 창업이 구체화된 것이죠. 와,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낙하산도 없이 절벽에서 사람들을 등 떠밀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네요. 떨어지는 와중에 알아서 나뭇가지 엮어서 비행기 조립하고 살아남으라고 하는 꼴이잖아요. 정말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렇게 벼랑 끝에서 떠밀리듯 창업을 해야 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날개를 찾겠죠.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어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업종들 말이에요. 동네 상가에 가보면 한 집 건너 하나씩 있는 저가커피 프랜차이즈, 배달 전문점, 그리고 요즘 엄청나게 생기는 무인 점포 같은 것들이 딱 떠오르네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모은 창업 컨설턴트들이 하나같이 경고하는 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쉬워 보이는 진입장벽이 사실은 예비 창업자들의 눈을 가리는 가장 치명적인 착시 현상이라는 거죠. 착시 현상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요? 먼저 요즘 길거리에 진짜 널려있는 1,500원짜리 저가 커피점을 예로 들어볼까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줄을 막 길게 서 있으니까 장사가 아주 잘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엄청 잘 돼 보이죠. 그런데 그 1,500원짜리 커피를 팔아서 직장인 월급만큼 내 손에 가져가려면 하루에 도대체 몇 잔을 팔아야 할까요? 글쎄요, 뭐 한 잔 팔면 절반은 남는다고 치고 하루에 한 500잔 정도 팔면 꽤 남지 않을까요? 현장 데이터에 따르면요. 하루에 최소 1,000잔에서 많게는 2,000잔을 팔아야 생존이 가능합니다. 하루에 2,000잔이요? 세상에,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네, 그래서 경험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건 커피의 맛과 향을 음미하며 내리는 그런 로맨틱한 카페가 절대 아닙니다. 하루 종일 기계 앞에 서서 쉴 새 없이 얼음만 퍼담아야 하는 극강의 중노동이에요. 아, 진짜 하루 종일 얼음만 푼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군요. 네, 게다가 원두값, 컵, 빨대, 얼음,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엄청난 전기세, 그리고 매달 본사에 내는 로열티까지 다 떼고 나면 실제 사장님 손에 쥐어지는 순마진율은 15%에서 20% 남짓에 불과합니다. 완전 박리담의 늪에 빠지는 거죠. 와, 1,500원짜리 팔아서 한 300원 남기려고 그 엄청난 고생을 하는 거군요. 그럼 배달 전문점은 어떤가요? 홀이 없으니까 인테리어 비용도 안 들고 월세도 좀 싼 외진 곳에 차려도 되잖아요. 옛날에는 부부가 치킨 튀겨서 직접 배달 가면 꽤 돈을 벌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 그건 배달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기 전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배달 전문점의 수익 구조를 낱낱이 해부해보면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2만 원짜리 치킨을 주문한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 2만 원짜리 치킨. 여기서 가장 먼저 배달앱 중개 수수료가 빠져나갑니다. 대략 10%라고 치면 벌써 2,000원이 날아가죠. 그다음 음식을 배달해주는 라이더에게 주는 배달 대행비가 평균 3,000원 이상 듭니다. 잠깐만요. 벌써 5,000원이 날아간 거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배달앱에서 우리 가게가 소비자 눈에 띄려면 화면 위쪽에 노출되어야 하잖아요. 이를 위한 클릭 광고비라는 게 있습니다. 아, 누를 때마다 돈 내는 거요? 맞아요. 고객이 앱에서 우리 가게를 터치할 때마다 몇백 원씩 과금이 되는데 이걸 주문 한 건당 비용으로 환산해보면 대략 2,000원 정도가 또 빠집니다. 와, 진짜요? 그럼 앱 수수료 2,000원, 배달비 3,000원, 광고비 2,000원. 그럼 치킨값 2만 원에서 벌써 7,000원이 수수료와 배달 관련 비용으로만 나갔다는 거잖아요. 매출의 무려 35%가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네요. 정확하게 계산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13,000원에서 생닭 가격, 튀김옷, 식용유, 치킨무, 포장박스 같은 원재료비 8,000원을 뺍니다. 그럼 딱 5,000원이 남죠. 세상에, 5,000원이요? 네. 사장님은 이 5,000원을 악착같이 모아서 월세도 내고 아르바이트생 월급도 주고 수도세, 가스비도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내 몸만 축나고 남는 게 전혀 없는 구조네요. 자영업자분들이 배달은 매출이 아니라 비용이다 이렇게 탄식하시는 게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가 갑니다. 게다가 인건비를 아예 없애겠다고 시작하는 무인 매장이나 스크린 골프장, PC방 같은 시설 투자업도 숨겨진 함정이 아주 깊습니다. 거긴 또 무슨 함정 있나요? 사람을 안 쓰는 대신에 초기 기기 투자 비용이 막대한데요. 손님을 계속 끌어모으려면 몇 년마다 빚을 내서 최신 기기로 업그레이드를 무조건 해줘야만 합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상가에 막 인형 뽑기방이 유행하다가 망하면 그 자리에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들어오고 그것도 안 되면 사진 찍는 네컷 사진관이 들어오더라고요. 공시를 채우기 위해서 유행 따라서 기계만 계속 바꾸는 무한 굴레에 빠지는 거군요. 네, 계속해서 자본을 투입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도태되는 밑빠진 독이 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청취자님들이 진짜 궁금해하실 만한 반론을 하나 제기해볼게요. 아니 그래도 겉보기엔 식사 시간에 줄 서서 먹고 배달 오토바이가 쉴 새 없이 오가잖아요. 포스기에 찍히는 매출이 한 달에 수천만 원인데 왜 돈을 못 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창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세금과 원가율의 착시입니다. 통장에 수천만 원이 찍히면 순간 내 돈 같아서 덜컥 차도 바꾸고 씀씀이가 확 커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통장에 돈이 쌓이니까요. 하지만 거기엔 다음 달에 내야 할 부가세 10%가 숨어 있습니다. 각종 공제를 다 받아도 실질적으로 3에서 5%는 무조건 세금으로 뱉어내야 하죠. 게다가 1년에 한 번 내는 종합소득세 폭탄도 기다리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1억을 팔아도 수백만 원은 애초에 내 돈이 아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재료비, 인건비, 임재료가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부가세와 소득세, 각종 공과금까지 내고 나면 겉보기에 화려한 매출도 결국 빈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차가운 통계가 나온 거군요. 전체 자영업자의 60%가 한 달에 직장인 평균 월급인 350만 원조차 가져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요. 일은 직장 다닐 때보다 2배로 더 하는데 버는 건 오히려 더 적은 거네요. 이런 지옥 같은 개인 창업의 현실과 복잡한 세금, 마케팅 문제를 알게 되면요. 예비 창업자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상권 분석까지 싹 해주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찾아가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 의식의 흐름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같은 데 가보면 진짜 화려하잖아요. 본사 직원들이 와서 사장님, 저희 브랜드 달면 최소 월 매출 3천만 원 무조건 보장합니다. 이렇게 감언이설을 늘어놓습니다. 네, 아주 달콤하죠. 하지만 자료에 등장하는 가맹점주들의 증언을 보면 그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들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3천만 원 번다던 매장이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면 700만 원 겨우 파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프랜차이즈 구조를 경제학적으로 들여다보면 기용적인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영업이익률이 15%에서 많게는 30%에 달하거든요. 삼성전자나 애플 뺨치는 엄청난 이익률이죠. 그런데 정작 하루 종일 기름 냄새를 맡으며 닭을 튀기는 가맹점 사장님들은 10% 이익을 남기기도 버겁잖아요. 아니 가맹점이 망하면 본사도 망하는 공동 운명체 아닌가요? 본사만 어떻게 그렇게 돈을 잘 벌죠? 본사의 주 수익원이 가맹점의 매출액에 비례한 로열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른바 물대, 즉 물류마진으로 돈을 법니다. 물류마진이요? 네, 본사가 가맹점에게 생닭, 특제 소스, 치킨 무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시중마트에서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일반 식용유나 포장 박스, 나무젓가락 같은 필수 물품까지 강제로 본사를 통해서만 비싸게 사도록 계약을 아예 묶어버리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가맹점이 치킨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본사다 가맹점한테 식자재를 비싸게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군요. 정확합니다. 그 엄청난 차액이 고스란히 본사의 영업이익으로 잡히는 거죠. 진짜 분노가 차오르는 대목인데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장 경악했던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대출의 덫이에요. 아, 네. 그 부분 정말 심각하죠. 가맹점주가 창업자금이 한 5천만 원 정도 부족하다고 하면 본사에서 아주 친절하게 대출을 알선해 주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연이율 15%짜리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이더라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멀쩡한 은행 놔두고 왜 이자율이 15%나 되는 곳에서 대출을 받습니까? 그게 바로 자영업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퇴직하기 전 번듯한 대기업 부장 타이틀을 달고 있을 때는 제1금융권은행들이 4%대 이자로 막 대출을 제한하잖아요. 하지만 사원증을 반납하고 퇴사하는 그 순간 그 높아끈 신용등급은 신기로처럼 완전히 사라집니다. 아, 무직자가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사업 경험도 없는 50대 무직자에게 1금융권은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죠. 본사는 이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겁니다. 사장님, 대출 막히셨죠? 저희와 제휴 맺은 금융사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라면서 뒤로는 캐피탈이나 대부업체를 싹 연결해 주는 겁니다. 더 악랄한 방식도 있더라고요. 그 이자를 대부업체의 계좌 이체로 갚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그 물대에 얹어서 갚게 만든다고요. 네, 가맹점이 본사에 밀가루나 고기를 주문할 때 원래 단가의 대출 이자 몫으로 무려 30%를 더 얹어서 결제하게 만드는 악질적인 관행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원가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치솟으니까 가맹점 사장님은 하루에 10시간씩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본사에 이자와 재료비로 갖다 바치는 노예 상태로 전락하는 거죠. 자, 제가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카지노에 들어갔는데 딜러가 내 판돈에서만 수수료를 떼어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앉아있는 의자 사용료, 마시는 물값, 심지어 칩을 만지는 비용까지 계속해서 청구하는 꼴이네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사모펀드, 즉 투자 전문 회사들이 프랜차이즈를 인수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졌거든요.
이들의 목적은 맛있는 음식을 대중에게 제공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회사의 매각 가치를 올리는 게 유일한 목표죠. 가치를 올리려면 수익이 많이 나야 하잖아요. 어떻게 올리나요? 그래서 펀드가 본사를 인수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리하게 가맹점 수를 500개, 1000개로 억지로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식자재 납품 단가를 확 올려서 본사 재무제표상의 단기 순이익을 극대화하죠. 멀쩡한 인테리어도 강제로 바꾸게 해서 수익을 막 쥐어짜고요. 아, 겉보기만 좋게 만드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본사 장부를 화려하게 포장한 다음에 다른 투자자에게 수백억, 수천억의 웃돈을 받고 회사를 팔아넘깁니다. 이른바 엑시트를 하는 거죠. 이건 완전 먹튀네요. 본사는 수천억을 벌고 떠나버리고 남겨진 가맹점주들은 미친 듯이 오른 재료비와 빚더미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인 청취자님께 제가 전문가로서 아주 명확한 기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맹점이 500개, 1000개라고 자랑하는 거대 브랜드를 절대 맹신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떤 브랜드를 찾아야 하나요? 오이들 매장 수는 10개에서 50개 규모로 아직 작지만 본사가 직접 자본을 투자해 위험을 감수하고 운영하는 직영점을 반드시 여러 개 운영하는 브랜드를 찾아야 합니다. 본사가 직영점을 운영한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본사가 자기 돈을 들여서 매장을 돌리고 있다는 건요. 그 아이템이 가맹점의 고열을 짜내지 않아도 실제로 시장에서 돈이 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진상 고객을 상대하는 어려움을 본사도 똑같이 겪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의 고충을 이해하고 시스템을 개선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직영점이 곧 그 프랜차이즈의 양심이자 실력 검증이군요. 좋습니다. 그럼 이런 본사의 횡포도 잘 피했고 아주 양심적인 프랜차이즈나 엄청 좋은 개인 아이템을 찾았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이제 안심하고 장사만 열심히 하면 될까요? 슬프게도 아직 넘어야 할 가장 거대한 파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골목상권이라는 작은 우물 밖에서 밀려오는 거시경제와 인공지능이라는 해일이죠. 맞아요. 자료를 보니까 전통적인 핵심 상권, 그러니까 서울의 홍대 앞이나 명동, 부산의 남포동 같은 곳들에 1층 상가 공실률이 벌써 10%에서 20%를 훌쩍 넘기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예전처럼 밖으로 나와서 돈을 쓰질 않아요. 네, 소비의 권력이 오프라인에서 완전히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생필품은 쿠팡이 다음날 새벽에 문 앞까지 딱 가져다주고 옷이나 공산품은 중국의 알리바바나 테무 같은 시커머스 앱을 통해서 공장 도매가로 직접 사버리잖아요. 동네 상가에서 물건을 쌓아놓고 파는 소매업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식당이나 서비스업은 좀 다르지 않나요? 치킨이나 쌀국수를 중국에서 배송받을 순 없잖아요. 음식점은 온라인 쇼핑에서는 안전할지 몰라도 기술 발전의 사정권 안에는 확실히 있습니다. 송길령 데이터 분석가가 이 현상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제시했죠. 이제 동네 쌀국수집의 경쟁자는 옆집 한식당이나 맞은편 분식집이 아니다라고요. 그럼 대체 누구와 경쟁하나요? 베트남 현지인입니다. 예전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식당을 하려면 한국어를 완벽하게 해야 하고 상권 분석도 할 줄 알아야 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스마트폰 번역기 하나면 부동산 계약을 뚝딱 하고 테이블마다 키오스크를 설치하면 손님과 말 한마디 섞을 필요 없이 주문을 받고 결제까지 다 끝납니다. 와, 현지인이 직접 끓여주는 오리지널 쌀국수가 그냥 우리 동네에 훅 들어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요즘 마라탕 열풍을 이끄는 것도 상당수 중국인 사장님들이거든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기술이 다 부숴버린 겁니다. 기술의 습격은 진짜 무섭네요. 지식 서비스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나 로고 디자이너들이 최근 1, 2년 사이에 단가가 3분의 1 토막이 나고 일자리를 잃고 있어요. 예전에는 전문가의 영역이었던 일들을 이제는 누구나 월 2만 원짜리 AI 프로그램을 기독하면 몇 초 만에 퀄리티 높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청취자님이 지금 퇴직금으로 시작하려는 일이 누구나 일주일만 학원 다니면 배울 수 있는 일이거나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건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 그리고 기계와도 경쟁해야 하는 완전 핏빛 레드오션이란 뜻이군요. 상권이 글로벌화되었다는 말이 이제야 확 와닿습니다. 자, 이쯤 되면 청취자님들 중에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 듣고 보니 너무 무섭다. 일단 창업을 해보고 정 안 되면 권리금 좀 손해보더라도 깔끔하게 가게 문 닫고 좀 쉬면 되지 않나 하고요. 저라도 당장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 가게니까 장사 안 되면 그냥 세무서 가서 폐업 신고하고 셔터 내리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바로 예비 창업자들이 하는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착각이거든요. 대한민국 자영업자 대출 총액이 현재 무려 1123조 원입니다. 국가 예산의 2배에 달하는 엄청난 빚이죠. 1123조 원이요. 네, 그중 60대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가 짊어진 대출만 372조 원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사장님들은 지금 장사가 안 돼서 당장 내일이라도 폐업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폐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적자가 나서 내 가게 문을 내가 닫겠다는데 왜 못 닫는 거죠? 누가 총 들고 막고 있습니까? 바로 대출의 구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시절이나 창업 초기에 정부보증재단이나 은행에서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이 대출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조건 하에 낮은 이자로 빌려준 돈이에요. 아, 사업을 유지하는 조건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세무소에 가서 폐업 신고를 하는 그 순간 은행의 전산망에 폐업 사실이 바로 통보되고 그동안 받았던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대출금을 일시상환해야만 합니다. 와, 일시상환이요? 장사가 안 돼서 망했는데 당장 한 번에 갚을 수억 원의 현금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돈을 못 갚으면 곧바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담보로 잡힌 살고 있는 아파트마저 경매로 넘어갑니다. 결국 사장님들은 이 일시상환을 피하기 위해서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른 카드론 빚을 내고 월세를 메꾸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적자 영업을 강제당하는 겁니다. 매일 문을 열수록 손해지만 문을 닫으면 그 즉시 파산이니까요. 진짜 출구 없는 미로네요.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일종의 좀 좀비 상태로 가게를 억지로 지켜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끔찍한 부채의 딜레마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평생 모은 퇴직금은 물론이고 노후 대비 자금까지 모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결국 대한민국이 OECD 압도적 1위라는 부끄러운 타이틀을 안고 있는 노인 빈곤 문제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아, 마음이 너무 무겁네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해부해본 자영업 생태계의 가장 깊고 어두운 뼈대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퇴직을 앞둔 70년대생 청취자님을 위해 이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가감없이 어쩌면 조금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파헤쳤습니다. 국가적 대책 부재로 인한 생계형 밀어내기, 겉보기 매출과 실제 마진의 무서운 착시, 달콤한 약속 뒤에 숨은 프랜차이즈의 착취와 펀드의 먹튀. 폐업조차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부채의 늪까지 짚어봤죠. 참으로 무거운 이야기들이었지만 이 잔혹한 메커니즘을 명확히 아는 것만이 청취자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청취자님이 반드시 창업을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생존의 기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본사의 튼튼한 직영점 유무를 철저히 검증하시고요. 유행을 심하게 타는 디저트류보다는 꾸준한 수요가 보장되는 한식이나 인건비와 재고 리스크를 아예 없앤 무인 공간 임대업, 예를 들면 도시명 셀프 스토리지 같은 구조 자체라 튼튼한 비즈니스 모델을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네, 이 진흙탕 같은 전장 속에서도 살아남을 길은 분명히 찾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께 조금은 결이 다른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스스로에게 꼭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자본을 현명하게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루 14시간씩 일해야 하고 마음대로 그만둘 수도 없는 가혹한 일자리를 수억 원을 주고 내 돈으로 사고 있는 것인가? 하고요. 아, 돈을 주고 노동을 사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왜 퇴직 후의 삶을 당연히 몇 억을 투자해 번듯한 매장을 열고 손님을 기다리는 사장님의 모습으로만 상상하는 걸까요? 그 고정관념의 프레임 자체를 깨부술 수는 없을까요? 당신의 소중한 퇴직금은 안전하게 통장에 딱 지키면서 재정적 리스크를 0으로 만드는 방법 말입니다. 리스크 0의 창업이요? 네, 수십 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산전수전 겪으며 쌓아온 청취자님의 그 엄청난 실무 노하우,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단단한 인간관계 네트워크,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 자체를 무기로 삼는 자본 없는 1인 마이크로 비즈니스는 어떨까요? 아, 지식과 경험을 파는 거군요. 그렇죠. 혹은 수억 원의 빚을 내서 닭을 튀기는 대신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소소한 불편함을 해결해주며 적절한 수익을 창출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시선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청취자님의 지난 송십년 경험은 그 자체로 이미 훌륭한 자본이거든요. 맞습니다. 청취자님의 앞으로의 30년은 당신의 주머니 속 퇴직금을 노리는 무자비한 자본의 사냥터에서 시작될 것이 아니라 당신이 평생 축적한 그 지혜와 경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바로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살펴본 이 차가운 현실이 역설적으로 더 현명한 길을 찾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가 청취자님의 두 번째 비행에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나침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청취자님의 눈부신 인생 2막을 뜨겁게 응원하며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또 다른 날카로운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